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축구 전문 아나운서죠.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부에 출연하지 않는 이우영. 그렇죠. 아유, 오늘 새벽이죠. 오늘 몇 시죠? 1시인가? 네. 새벽 1시?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1시면 오늘 밤이죠. 제가 네. 퇴근하고 맘 편히 볼 수 있는 그렇죠. 시간입니다. 맥주 한 잔 쫙 하면서. 한 2잔 정도. 아, 2잔 네. 정도. 글쎄 너무 많이 먹으면 축구가 눈에 잘 들어오질 않고 경기 결과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죠. 네.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우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래도 그분이 그러셨어요? 저희에게는 아직 손흥민과 이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김민재 선수도 있고 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있죠. 있고. 네. 예. 네. 그러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라고 했던 이순신처럼 저희에게는 아직 든든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든든한 선수들이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난 모르겠더라고. 난 그러니까 축구 잘 몰라가지고 이게 삼도 포지션. 수군 통제사가 예. 이순신이냐 원균이냐 뭐 이런 건데. 사실 네. 제가 그냥 충고를 하나 하자면 요새 그 인기 드라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고려 거란 전쟁. 예. 네. 뭐 양규냐 강감찬이냐 이렇게 하나요? 양규, 강감찬, 강조 뭐 여러 사람이 나와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그 강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반역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 꿋꿋한 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겨야겠죠. 네. 예, 이겨야 되는데 만에 하나 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봐. 네. 그 많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면 뭐 아니 네. 못 올라가면 네. 그 이후에 벌어질 사태를 예상을 해보란 얘기예요. 아무래도 전 맨날 소설 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령탑이 좀 바뀌지 않을까. 사령탑이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그 연봉 주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아마 환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불은 안 되고 그냥 네. 뛰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계속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뭐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자꾸 질문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곤란해지네요. 아니 뭐 클리스마스하고 무슨 친척돼요? 아직 제가 번호는 모릅니다. 네. 번호 알면 제가 꼭 문자 보내두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문자 보낼 때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제가 독일어로 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좋지 않은 그 뭐 용어는 안 쓰고 그냥 아주 여러분도 혹시 오늘 축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예, 오늘은 이우영 아나운서의 패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정치적인 의미로 부여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YTN 라디오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이렇게 딱 주시면서 이걸 보시면은 또 의견을 주실 수가 있겠죠. 네, 예. 오늘 교수님의 의상 컬러가 오히려 이 새로 바뀐 더불어민주당의 색깔과 비슷하네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줄 알고 제 넥타이는 빨간색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회주의죠. 그리고 탈압박이 좋다고 하죠. 축구 용어로. 압박이 들어갔는데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이 좋다. 탈압박이 중요하다. 역시 요새 우리나라 조기 축구에도 보면 굉장히 그 용어의 발전이 대단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기 축구에 뭐 그죠?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뭐 날렵한 수준. 근데 그게 중요해요. 네. 일본도 야구 있잖아요. 네. 야구 동네 야구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니까 일본이 야구를 그렇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목소리가 매네요. 예. 네. 자, 우리 대한민국 오늘 화이팅 합시다. 예. 자, 오늘 어떤 내용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가 70일 남았는데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누구 때문이냐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피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하고 기존의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입장을 여전히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물으면서 두 가지 아니냐.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과 이 대표 주의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국민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 민주당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라고 반문을 한 뒤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분들만 이재명의 민주당 주류로 모이는 건가?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또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의 상대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놀라운 건 임 전 실장이 거기 출마 못할 수도 있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민주당 내에 있는 친문 공천 갈등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종식하는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를 지켜줄 사람끼리만 소수 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한 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민주당 내 공천 갈등 그리고 비례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정치 공세죠. 이게 왜 정치 공세냐면 첫째, 이게 사실은 이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관심이 가는 게 아니에요. 퀴즈. 이 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의 차이가 뭘까요? 캡을 씌운다는 게 어떤 의미죠? 연동형과 준연동형이요? 아니요. 연동형과 병립형. 병립형은 원래 기본 비례제고요. 기본 안주예요? 예. 그리고 보통 기본 안주를 먹는구나. 맥주집에 가서. 예. 잘 안 먹습니다. 안주. 안주. 네. 안주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예. 질문이 뭐였죠? 안주가 뭐냐. 오늘 축구 보면서 무슨 안주로 맥주를 먹을 거냐 그런 거. 제가 그 정면 승부만 나오면 무슨 그 예전 지금 없어진 프로그램 1대 100에 출연한 느낌도 가끔씩 드네요. 이게요. 네. 보세요. 이 병립형하고 연동형이라는 거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 많은 분들이 선거구제 획정과 선거제도를 정하는 것 요게 헷갈리거든요. 선거구제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거를 구획을 딱딱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구역으로 들어갈 것이냐, 어떤 지역구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바로 선거구 획정이고요. 근데 선거 제도를 정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명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소수 정당이 자꾸 국회 내로 진입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자, 위성 정당 만들었어요. 내가 솔직한 얘기로 하도 정당이 많아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더불어시민당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위성 정당 만들었거든요. 그 정당이 쉽게 얘기한다면 중소정당의 그 연합체예요. 중소정당의 연합체인데 그 중소정당이 연합체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각자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탈당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탈당하면은 비례대표가 이게 무너지거든요. 안 되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명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각 정당으로 다시 다 돌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21대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소수의 목소리를 내면서 고유의 특징을 발휘하면서 정책 추진에 노력한 거 뭐가 기억나십니까? 이거 사실 기억 잘 안 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위성 정당을 만들었을 때에는 진짜 소수 정당이 진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 그럼 위성 정당 안 만드냐? 만들어요. 준연동형으로 가면 그거는 100% 만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뭐 국민의 길, 시민의 힘 이런 정당 이름까지 고르고 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입을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해야 된다는 명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캡을 씌운 준연동형이냐 이 얘기는 결국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정파들이 거대 양당이 어떤 제도를 해야지 자신들이 좀 더 편하고 유리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요 사실은 준연동형에도 이 사람들은 불편한 거 없어요 거대 양당은. 예? 이런 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준연동형이 욕을 조금 더 먹겠죠 연동형이나 왜 위성정당 만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걸 가지고 시간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걸 또 다른 정당을 공격할 소재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비례대표라는 건 직능 대표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 다시 말해서 다양한 직능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그 직능의 애로점 같은 것들을 얘기하라 이런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비례대표가 소수정당 들어오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에요. 물론 그 직능 대표성은 없거든요. 소수정당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과연 비례제 어떤 걸로 가느냐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 없고 비례제가 정말 필요하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 이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아니 비례대표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지금 전부 지역구 찾아 산만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구를 그러니까 이 직업 정치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도약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도대체 뭐를 하는 건지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0석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역구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얘기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서 검찰, 경찰의 왜곡, 부실, 축소 수사는 의도적으로 실패한 정치적 수사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이 오늘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말을 했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야당 대표의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을 단순 형사사건 정도로 치부하고 테러 대응 주무부처인 국가정보원은 뒤로 숨었다라고 하면서 정부기관의 사건 축소 왜곡에 국정원이 직권남용을 자행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사건의 주요 핵심 내용이 됐다면서 대책위는 이 사건에서 국정원 측의 역할과 책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위원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대책위원인 이해식 의원, 김 센터장이 지난 25일과 29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상반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김 센터장이 지난 25일 행안위에서는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사건 당일 피습 현장에 나갔다고 했으나 정무위에서는 관련 상황을 확인한 바 없고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했다고 이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피습 수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민주당이 근거로 삼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사건 발생 시간이 오전 10시 27분이고요. 조선일보에서 첫 보도가 10시 31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범인이 60에서 70도로 추정이 되고 30cm가량의 흉기, 이 대표가 셔츠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10시 56분 대테러 센터에서 내부 관계자들에게만 발송했다는 이보 보고에 따르면 피의자는 노인으로, 이 표현이 바뀌었다는 거죠. 노인이고 흉기도 과도로 바뀌고요. 추전량은 적고 1cm 열상 경상 추정이라는 내용이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있어서 이거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글쎄 뭐 제가 여기에서 민주당 주장이 틀렸다 혹은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좀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 민주당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왜곡 축소 의혹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사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얘기를 정부 당국자, 뭐 경찰도 좋고 어디든 좋고 일단 여기에 계속 추궁을 해가지고 그들의 답변에, 지금 이제 그 이해식 의원이 얘기한 거 그 테러 센터장인가요? 네. 이 대테러 센터장, 이분의 어떤 예의가 이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의심 갖고 있는 거를 다 따져봐가지고 이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나 여당의 입장은 뭐냐면, 이 범인이 지금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이거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테러기 때문에 더 위중한 최고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사실 그러고 이제 이 민주당은 왜 이걸 테러로 규정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예? 테러라고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정부도 이것이 지금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도 테러인지 여부를 정확히 정부가 이제 이 개념 규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좀 접근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이다. 아마 제가 볼 때 이것도 특검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을 했는데요. 같은 지역 공천 경쟁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겨냥해서 대통령 깃발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960, 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시킬 정도로 그 좁은 예산 홍성바닥에 대통령 깃발이 결혼식장, 출판 기념회, 개인 개업집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말을 한 건데요. 또 대통령 시계가 유포됐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도 25개 정도라면서 대통령실 출신인 강 전 수석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시계를 유포했다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제라도 중단하고 파인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 전 수석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상가나 결혼식장에 보내는 조기나 축기에 봉황이 그려진 건 어떻게 대통령 깃발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대통령실 방문객들이 찾아오는데 일반적으로 기념품으로 나눠준 시계를 가지고 저러는 것이다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특정 후보들이 대통령 이미지를 과하게 소비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질문을 받고 총선은 굉장히 다양한 욕망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진짜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 경쟁인 건데요.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수석 간의 대결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지역만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갈등이 사실은 도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중성동갑요 합고요. 네. 거기에 윤희숙 전 의원 출마 선언하니까 저희 프로그램에도 한번 모셨던 분인데 이 거기에서 계속 예비 후보 등록해서 활동하셨던 분이 반발하고 있죠. 그죠?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 엄청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선이 일단 중요한데 이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가진 상대방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을 때에는 좀 승복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선당 후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각 지역에서 다 이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난 그분들도 이해가 돼요. 어떤 특정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4년 동안 열심히 자기는 지역구 활동하고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현역 의원이 뭐 이런 사람이 툭 와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 사람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자꾸 딴 거 하지 마세요. 다음 거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기분이 당연히 안 좋은 거는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승복을 못하거나 혹은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경선 불복해가지고 힘드니까 경선 되기 전에 무소속으로 나가면 어떡해요.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잘하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게 될 수 있고 혹은 자기만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저는 뭐 꼭 여기 홍문표 의원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여기에만 국한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천을 할 때 정말 시스템 공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길 사람을 줘야지 이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들어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이 패배의 지름길로 가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유력한 사람이 예를 들면 공천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 반드시 무소속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국민의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지금 벌써 시끄럽잖아요. 예. 네. 어제 박찬하 위원의 말처럼 제게도 좀 완곡하게 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이태원 특별법 제의 요구안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가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제의 요구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저희 뉴스 정면 승부가 전해지기 한 30분 전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에서 대통령실까지 1.4km를 오체 투지 행진하면서 특별법을 거부하지 말아달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굉장히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픈 참사였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 집에 좀 뭐 사람들하고 소주 한잔 먹고 늦게 들어갔는데 TV를 켜니까 그게 처음에 생중계가 됐었어요. 그 참사의 그 생생한 현장. 정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말 유가족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뭐 다 헤아린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제가 당사자도 아닌데 하지만 충분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도 어떻게든 뭐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유가족 분들은 저는 이렇게 이 특별법에서 이 소위 말해서 책임자 이거 좀 밝혀야 된다. 저는 진짜 그냥 사고로 죽어도 억울한데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이제
빨리 뭔가를 해드려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사실은 이 책임자 처벌이라는 거는 조금 저는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 이제 그러는 것이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른바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은 사실 그런 거 이해하겠어요. 저도 막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나는데 이런 상황을 좀 정부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단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인데 그 위헌 소지 여부라는 것은 사실 가족분들은 그건 잘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유가족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도 이것을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하시기 힘들죠. 그거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